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석유 전문가들의 견해. 자, 이제부터는 오원철 씨가 주장한 포항 석유는 원유가 아니라 정제된 경유였다는 내용을 검증할 차례다. 오 씨는 그런 주장을 1997년 월간 5월호에 중앙정보부가 연출한 국가적 해프닝 포항 석유 탐사란 제하의 기고문을 실었고, 그해 7월에 나온 한국형 경제건설 제6권에도 기재했다. 이 두 글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저널리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오원철 씨의 주장일 뿐이다. 이 주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실이나 허위로 확인하는 작업은 그 뒤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부터 필자는 이 일을 하려는 것이다. 먼저 오 씨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유리병에 든 석유를 미국으로 보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개 역할을 했던 한성갑 씨를 찾았다. 한 씨는 1976년 뒤에는 호남정유 부사장, LG 소재 사장을 거쳤다. 그는 오원철 씨가 기록한 과거사를 대체로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다만 자신이 이 기름은 유공에서 만든 경유 제품과 같다고 말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저는 당시 호남정유 서울 본사 기획 수급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오 수석 밑에 있던 김광무 비서관과 친했습니다. 저는 오원철 수석으로부터 받은 기름 샘플을 미국의 칼텍스로 보냈더니 며칠 있다가 분석지가 왔고 이것을 오 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국 연구소의 분석 결과는 원유가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것은 원유가 아니고 정제된 기름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포항에서 양질의 원유가 발견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줄로만 알았죠. 1970년대 포항 시추를 성사시킨 주인공 정장출은 포항 B공과 C공 및 경북 의성군 다인지역 시추에서 나온 기름을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가 1980년에 일본의 저명한 석유 지질학자 기노시다 박사에게 맡겨 분석을 의뢰했다. 정장출에 따르면 1980년 3월 그는 기노시다 박사에게 한국의 중생대 지층인 경상계에 대한 공동연구와 유전 탐사 지도를 의뢰했다고 한다. 기노시다 박사는 1945년 규슈 제국대학 지질학과를 졸업한 이후 제국석유, 석유자원, 미쓰비시 석유, 중동석유 등에서 석유 지질학자로 일했다. 정 씨는 원유 분석에 정통한 기노시다 박사에게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기름을 보낸 것이다. 필자는 기노시다 박사가 1981년 4월 14일 정장출에게 보낸 분석 결과 보고서와 분석표의 전문을 정 씨로부터 입수할 수 있었다. 그 요지는 이러하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또 원유의 경질부는 휘발했다고 해도 중질부는 남아있어야 한다. 혹은 화강암이 들어와 열에 의한 변성을 받았다고 해도 중질부는 남아있어야 한다. 중질분의 존재 여부를 알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FDMS 분석법이다. 이 방법으로 시험해본 결과 1번과 2번은 매우 특수하지만 원유일 가능성은 있다. 3번은 경유와 윤활유가 섞인 것으로 원유가 아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증류 분석을 해봤다. 칼럼 안에는 중질분이 남고 주로 경질분이 관측돼야 한다. 해본 결과는 한 번도 경질분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휘발분은 원래부터 없었다는 이야기로서 원유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분석자의 결론이 됐다. 분석자의 중간 보고는 이상과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했지만 나의 견해를 덧붙여둔다. 가벼운 휘발분도 무거운 아스팔트 성분도 없으므로 1번, 2번 샘플은 경유, 3번은 경유와 윤활유의 분자량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며 원유라고 한다면 극히 희유의 타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에 의하면 나프텐 성분이 많다. 이 점 해성 유기물에서 생성된 원유의 특징인데 한국의 퇴적 분지는 육성층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가사의하다. 샘플 분석으로 더 상세히 답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자료로 원유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원유라 해도 변질을 많이 받은 것은 확실하므로 양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노시다 박사의 분석을 요약하면 포항에서 나온 기름은 원유가 아니라 경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매우 특이한 원유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기노시다 씨는 경유일 가능성에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자신에게 분석을 의뢰한 정장추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경유의 가능성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분석 시험을 한 뒤 경유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다시 조심스럽게 극히 특이한 원유일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자료로서 그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못 박았다. 그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지만 이란 말을 덧붙임으로써 분석 의뢰자인 정장출의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나온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비공 기름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름에 열을 가했더니 섭씨 166도에서 처음으로 증발하기 시작해 396도까지 전체의 85%가 증발했다. 이것은 경유 성분이다. 나머지 15%는 섭씨 396도에서 760도 사이에서 증발했는데 이것은 중유 성분이다. 원유라면 166도 훨씬 이하의 온도에서부터 휘발유 성분 등이 증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무거운 아스팔트 성분도 없으므로 이 기름은 원유가 아니라 경유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원유가 지층 속에서 생성된 뒤 갑자기 화산 분출이 있다든지 하여 열에 의한 변성을 받았다면 휘발 성분이 날아가 버린 원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지질학적으로 설명돼야 한다. 포항 시추 때 참여했던 곽영훈 전 한국자원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석유 탐사, 그 가운데 지질 분석 및 검증 분야의 1인자로 꼽힌다. 곽 소장은 1975년 12월에 기름이 나왔을 때부터 의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곽영훈 소장은 유공울산 공장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원유라고 분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곳에서 한 분석은 원유인가 정유인가를 가리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유란 전제하에 어떤 성분이 있느냐를 분석한 것입니다. 필자는 유공울산 공장의 시험실에 알아봤는데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당시 분석은 원유 여부를 가른 것이 아니라 성분 분석이었다는 것이다. 원유 여부를 가린 분석은 오원철 수석의 의뢰에 의해 칼텍스 시험실에서 한 것과 미쓰비시 석유의 기노시다 박사가 한 것뿐이란 이야기다. 이 두 분석에서 다 같이 원유가 아니라 경유다, 원유일 가능성은 극히 낮고 경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필자는 곽영훈 소장에게 기노시다 박사의 분석 자료를 팩스로 보내주고 의견을 들었다. 곽 소장은 기노시다 박사가 한 분석 자료, 특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자료를 보니 원유로 보기는 어렵고 경유와 비슷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곽 소장도 기노시다처럼 이 석유 샘플에서 메탄, 에탄, 부탄 같은 가벼운 탄화수소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이 원유가 아니란 중요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1975년에 나온 기름을 5년간 병에 넣어 보관했다가 분석했기 때문에 휘발유는 날아가 버렸을 수도 있지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은 100만 분의 1 단위 이하의 미량도 검출해내는 아주 정교한 방법이므로 휘발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름은 원유가 아니라 경유라고 보는 것이죠. 정유 과정에서 휘발분을 없애버리고 경유 성분만 정제해낸 제품이란 뜻입니다. 원유라면 세월이 가면서 또는 누군가가 불을 붙여서 그 휘발분을 태워 없앴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성분 속에 소량의 가벼운 성분이 포획되기 때문에 기노시다 박사의 분석치처럼 휘발분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자료를 가지고 기노시다 박사가 이 기름은 원래부터 휘발분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유가 아닌 경유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기노시다 박사는 중질류의 존재 여부 시험에서 아스팔트 성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거운 성분도 가벼운 성분도 없는 원유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원유란 복합 물질로서 가벼운 가스부터 무거운 아스팔트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물질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1975년 기름 발견 직후 원유설에 의문을 제기한 곽영훈 소장이 말문이 막힌 적이 있었다고 한다. 비공기름에 자외선을 비춰보니 형광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유라고 믿는 사람들은 형광 반응은 경유에선 나오지 않고 원유에서만 나오니
이것을 원유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 곽영훈 박사는 나중에 원유가 아닌 그리스 성분에서도 형광 반응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시추기계의 윤활유로 쓰이기도 하는 그리스 성분이 비공 내부를 순환하는 물에 녹아들어 이것이 기름 성분과 섞여 형광을 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는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집무실의 기름병. 그러면 비공의 기름이 원유가 아니고 경유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 깊은 땅속에까지 스며들었을까? 이것도 수수께끼다. 전술한 오원철 전 수석의 추리는 이러했다. A공 시추를 할 때 냉각수와 섞어 쓴 경유와 시추 장비에 쓰는 윤활유인 그리스유 등 중유 성분이 지하의 바위 틈새로 빠져나가 B공 지하 1475m에 발달한 공동에 몰려 있다가 B공 시추 때 발견된 것이다. 곽영훈 소장은 이런 추리에 대해 A공과 B공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과연 그런 기름의 이동이 가능했겠는지 의문이 간다고 했다. 그보다는 갱정순환, 이수에탄, 유화된 경유가 분리돼 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유화제를 이용하면 물과 경유 성분이 죽처럼 혼합된다. 좀처럼 기름이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기름이 분리돼 표출되는 바람에 원유라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다. 한 현장 기술자는 그러나 비공에서는 기름을 순환, 이수에 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곽 소장은 어떤 경로로 경유가 비공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추정만 할 뿐 밝힐 순 없게 됐다고 했다. 조 편집장도 시추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기름이 매우 많습니다. 시추 현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기름이 어떤 경로로 해서 지하로 들어갔다가 굴진할 때 나오는 지층수에 묻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정장출 씨가 1979년에 경북 의성 지역에서 시추할 때 계산한 예산서에 따르면 1500m를 뚫는 데 드는 경비 6,800여만 원 가운데 각종 유류대가 10%가 넘는 710만 원이었다. 그만큼 시추 현장에선 경유, 휘발유, 중유, 윤활유, 그리스유 등을 많이 쓴다는 얘기다. 재미있는 것은 정장출 씨가 포항에서 나온 두 가지 기름 시료와 함께 일본의 기노시다 박사에게 분석을 맡겼던 제3번 시료는 정 씨가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중용 석유광업 주식회사란 민간회사를 통해서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서 시추한 GD150 484m, 504m 사이 지층에서 나온 것이란 점이다. 1979년 12월에 발견됐다는 이 기름에 대해서 정 씨는 원유가 틀림없다고 주장해왔었다. 기노시다 박사는 포항에서 나온 샘플 2개에 대해서는 경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러나 매우 특이한 원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 다인의 시료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이것은 경유와 윤활유가 섞인 것임이 분명하다고 단정했다. 즉 시추봉, 갱정순환 이수 등 시추 현장에 있던 경유와 윤활유가 어떤 경로에 의해 지하로 들어갔고 구멍을 팔 때 이 경유와 윤활유 성분이 표출됨으로써 정장출 씨가 원유로 오해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포항에서 나온 기름도 비슷한 경과를 거친 것이 아닐까. 기노시다 박사가 분석한 포항 기름의 성분은 경유 성분을 주로 하고 중질류도 조금 보이는데 이 중질 성분은 윤활유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다인 지역 GD150에서 일어났던 사고가 포항 B공에서도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오원철의 기억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건네준 B공 기름은 검었다고 한다. 오 수석은 이것은 경유다는 분석 결과표를 갖고 온 호남정유 한성갑 씨에게 경유라면 투명한데 왜 검지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한성갑 씨는 중질류가 극소량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원철 씨의 이 기억은 일본의 기노시다 박사가 분석한 비공 기름의 분석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그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포항 B공에서 기름이 발견된 직후 정보부는 도쿄대학의 석유 전문가와 가와이 고조 교수를 초청하여 평가를 의뢰했다. 필자는 1975년 12월 17일자로 된 포항지구 석유 천연가스 조사 보고란 제하의 글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가와이 교수는
시추주구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의 거의 전부는 물에 녹아있고 대부분은 메탄 성분이며 가스층 부근에서는 유증이나 석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천연가스의 최대 매장량은 2천만 세제곱미터로서 이는 하루 3만 세제곱미터씩 생산할 경우 2년이면 바닥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계산했다. 가와이 교수는 3기층과 백악기층 어디에서도 유전가스 및 원유의 유증이 보이지 않는다. 배사구조의 꼭대기에 뚫은 A 갱정에서도 유증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포항 지구에는 석유의 매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백악기층에는 화산암이 너무 많아 탄화수소가스나 원유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가와이 교수는 지열 자원으로 이용할 만한 뜨거운 수원도 없으나 다만 D공에서 나오는 지층수는 온천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1973년 초에 로열 더치 쉘이 해저 4260m까지 뚫었던 제6광구 돌고래 아이공의 지질 분석 자료를 필자는 입수했다. 이 구멍은 포항 지역에 노출된 신생대 제3기층의 퇴적층이 동쪽으로 연장된 곳을 뚫은 것이다. 퇴적층의 크기와 두께가 포항보다 엄청나다. 그만큼 석유 생성에 유리한 지질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1973년 4월 쉘이 우리 정부에 제출한 시추 결과 보고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이 구멍에서는 천연가스만 발견되고 유증은 일절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쉘의 보고서는 석유를 생성하는 모함의 발달이 좋지 않아 석유 생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것도 포항 B공에서 나온 기름이 원유일 수 없다는 간접 증거다. 포항보다 몇 배나 잘 발달된 해저 퇴적층에서도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포항에서 원유가 나오기란 무리다. 필자는 정부부가 만든 동신산업공사의 회장이었던 육동창 당시 정보부 관리국장과 통화했다. 그는 지금도 포항 석유가 원유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공무상의 일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통령이 이미 원유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원유가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답변을 재촉했으나 그는 함구했다. 최갑동 사장은 지금 우리 집에는 B공에서 나온 기름이 든 유리병이 보관돼 있다. 나는 지금도 원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오원철 씨와 이런 일문일답을 가졌다. 정말 포항 석유는 원유가 아니고 정제된 경유 제품이었나? 틀림없다. 칼텍스에서 보내온 분석표를 보니 금방 알 수 있었다. 정장출 씨가 보관하고 있던 포항 석유 시료를 분석한 일본의 기노시다 박사는 원유보다는 경유에 더 가깝다고 분석했지만 극히 예외적인 원유일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병에 든 석유를 말하는 것이다. 정장출 씨가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 포항 석유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원유란 것은 복합적인 탄화수소 성분을 가진 물질이다. 분자량이 적은 가스로부터 고체에 가까운 아스팔트 성분까지 광범위한 성분 분포를 보인다. 이런 원유를 대상으로 증류 시험을 하면 그 분석표는 반월형의 능선처럼 보인다. 그런데 포항 석유를 분석한 것을 보니 담배값을 모로 세워놓은 것 같았다. 즉 가스 같은 휘발분과 무거운 중질분은 없고 가운데의 경유 성분만 검출됐다는 의미다. 이것은 절대로 원유가 아니다.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유였다. 혹시 포항 석유는 원유가 아니었다는 귀하의 글이 나간 뒤 당시 시추 관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은 없는가? 없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포항 비공 석유에 대한 질문을 그 뒤 다시 받은 일이 있었나? 없었다. 지금까지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포항 비공 기름이 원유가 아니었다는 것은 자명한 결론이 되고 말았다. 오원철의 증언과 한성감 및 김광모의 증언으로 칼텍스가 포항 비공의 석유를 원유가 아닌 경유라고 분석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 분석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히 정장출이 가지고 있던 비공 기름을 분석한 기노시다 박사의 보고서는 남아있었다. 이 기록은 오원철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기노시다 박사는 또 정장출이 원유라고 믿었던 위성군 다인면의 기름을 경유와 윤활유의 혼합품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정보부와 정씨가 원유라고 믿었던 기름이 모두 경유 플러스 중유일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비공기름 발견 이후에 일본 도쿄대와 가와이 교수가 평가한 보고서도 발견됐고, 이것 또한 포항 석유는 원유가 아니란 결론을 재촉했다. 정보부가 비공기름을 울산 정유공장과 키스트에 맡겨 조사한 것은 원유 여부가 아니라 원유란 전제하에 성분 분석이었음이 확인됨으로써 비공기름이 원유라고 주장할 과학적 근거가 상실되고 말았다. 석유 지질학적으로 판단할 때도 비공기름을 원유라고 설명할 수는 없게 돼 있다. 그것이 지층 속에 생성돼 있던 원유라면 바로 옆에서 뚫은 2개의 구멍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다. 즉, 과학으로는 포항 비공석유가 원유라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것이 원유라고 선언했고, 그 뒤 30여 년 동안 과학과 사실 보도의 도전을 저지하거나 피한 채 그 허위를 보호할 수 있었다. 권력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허위를 사실이라고 우길 수는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서거한 뒤 그의 집무실을 정리할 때 포항 기름이 들어있는 유리병이 그대로 발견됐다. 박 대통령은 왜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다 준 이 기름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을까? 더구나 오원철 수석이 원유가 아니라 경유라고 보고한 가짜 원유인데. 풀리지 않는 의문은 왜 박 대통령이 원유가 아니다란 보고를 받고서도 기자회견에서 원유가 나왔다고 발표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때 박 대통령으로서는 너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석유 자랑을 많이 해뒀기 때문에 가짜다 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시 포항에서 석유 시추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설사 비공석유는 가짜라고 해도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언젠가는 석유가 솟아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는 입장이었다. 석유 시추에 종사하는 이들은 시추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노다지의 꿈과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다. 포항 시추의 실패 후에도 박 대통령은 대륙붕 시추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집무실에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기름병은 대륙붕에서 유전이 터지기를 비는 하나의 부적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기름에 한이 맺힌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유품이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대통령의 일기. 박 대통령은 유신 시대의 일기를 쓰고 있었다. 자신만의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일기는 그의 인간됨을 소박하게 드러낸다. 1975년부터 1976년 무렵의 일기와 발언록을 중심으로 그의 숨결과 육성을 느껴보자. 1975년 10월 3일 맑음. 단기 4308년 개천절이다. 단군 성조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 지 4308년. 홍익인간이란 민족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400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생을 영위하면서 가꾸고 건설하고 키워왔다. 영고성쇠, 민족이 걸어온 역정에는 허다한 굴곡과 기복이 있었으나 민족의 전진은 계속되어 왔다. 앞으로도 영원히 계승될 것이다. 올바른 민족사관에 입각하여 배달민족이 걸어온 전통과 정통을 우리들이 계승하고 창조적인 발전을 위하여 온 결의가 가일층 분발하고 정진해야겠다. 1975년 11월 6일 맑음. 서울신문 오늘자 5면을 읽고 조국을 사랑하는 정념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해보았다. 값진 선물 자신감을 뿌듯이 안고라는 표제 아래 김모라는 재미교포가 쓴 글이다. 김씨는 광복 30주년 행사의 하나로 재미기독교 지도자 친선 모국 방문단의 일원으로 돌아온 나성거주 장로지 기독교인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 4년 만에 고국의 발전상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고국 동포들의 진지하고도 활기찬 모습과 입이 딱 벌어지는 고국의 발전상이 눈물겹도록 대견하고 고맙다고 했다. 이번 고국 방문을 통해서 값진 선물을 가지고 간다면서 그것은 자신감이라고 했다. 그동안 조국이 초라하다는데 얼마간 기가 죽어 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나는 가슴을 활짝 펴고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떳떳이 조국의 모습을 전하고 자랑하겠노라 라고 했다. 얼마 전 조총연계 교포들이 34년 만에 고국 땅을 밟고 이만한 조국이면 어디에 느나도 손색이 없고 자랑할 수 있다고 한 기사가 기억난다. 조국이 부강하고 잘 살고 훌륭하면 어디를 가나 어깨가 으쓱하고 자랑스럽고
그러지 못하고 가난하고 빈약하고 못 살면 그와는 반대로 공연히 어깨가 수그러지고 기가 죽어서 움츠리고 다니게 되는 것은 도리가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겪고 느낀 일이다. 일제시대 때가 그러했고 해방 후도 그러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 국민들은 이 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확실하다. 자신감과 긍지가 생기기 시작했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도 당당히 선진 국가로서 어깨를 재고 살 수 있다는 자신이 만만하다. 이것이 국민의 사기다. 이것이 필요하다. 실의, 비굴, 열등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과감하게 씻어버리고 패기, 자신,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라는 것을 어디서나 자랑할 수 있는 국민이 돼야겠다. 이것이 민족의 염원인 조국 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정신적인 원천이요 원동력이라고 확신한다. 김모라는 재미동포의 그 정신은 오늘 우리 모든 국민의 가슴 속에서 싹트고 있는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1975년 12월 12일 맑음. 오늘이 아내와 결혼한 지 만 25년 되는 날이다. 아내가 있었다면 은혼식을 올리고 축배를 올렸을 터인데 1950년 12월 12일 대구시 모 교회에서 일가 친척, 친지들의 축배를 받으며 식을 거행하고 아내와 100년 해로를 맹세했다. 24년 만에 아내는 먼저 가고 말았다. 남은 은혼식, 금혼식을 올리며 일생의 반려로 자손들의 축복을 받으며 노후를 즐기는데 아내와 나의 사이는 어찌 24년밖에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 (25년) 전 오늘에 그 착하고 수줍어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이번 2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아내와는 유화명을 달리하게 됐으니 인생이란 과시무상하도다. 1976년 1월 20일 맑음. 연두중앙관서 순시 게시. 오전 10시 경제기획원. 오후 1시 30분 재무부 방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종사원에게 봉급을 물어봤더니 작년 12월에는 44,000원이었는데 1월부터 77,000원 정도고 상여급을 합치면 월 평균 8만여 원이 된다고 하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사람에게 현재 물가 표준으로 배만 더 보수를 인상해 줄 수 있다면 극히 만족하겠지 하고 혼자 생각해 보았다. 1976년 2월 24일 맑음. 금년도 각 대학 입학시험의 학과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신체 부자유라는 이유로 불합격된 학생들의 억울하다는 호소소리가 자금 보도를 통하여 알려짐으로써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문교부 장관을 통하여 각계 각 대학 총학장에게 권유하여 이들을 구제해 주도록 지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신체 부자유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참으로 흐뭇하기 그지없다. 중국 고사의 한무제 때 사마천은 신체 불구가 되어서 더욱 분발하여 사기 130권을 저술하여 고대 중국사를 남겼다고 한다. 손자병법을 후세에 남긴 손무도 두 다리가 없는 불구였다고 한다. 춘추 좌시전의 명절을 남긴 공자의 제자 좌구명은 눈이 멀었던 실명자라고도 한다. 신체 일부가 불구라고 하여 사회에서 버림을 받거나 폐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 중에 굳은 의지로서 훌륭한 일을 성취하여 후세까지 빛을 남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이 이들 불구한 사람들을 차등 대우하였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976년 4월 13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 및 공보비서관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박 대통령은 1월 15일 연두기자회견 때 발표했던 포항석유 시추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다. 3월 25일 미국에서 기계를 들여와 하루에 20m씩 파고 있습니다. 시추를 할 때 기계에 물을 붓는데 그 물과 합쳐서 기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경제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야. 한번 포항에 같이 가봅시다. 그때 기름이 펑펑 쏟아졌으면 좋겠어. 화제는 미국 하원 의원 프레이저가 시작한 박동선의 대미로비 스캔들, 즉 코리아 게이트 사건 조사로 옮아갔다. 프레이저의 본색이 드러났는데, 즉 한국의 민권을 위해 투쟁했다는 기록을 남겨서 지지표를 더 얻으려는 속셈입니다. 박 대통령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국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
미국의 군사 원조는 내년에 완전히 종결됩니다. 유상 원조도 8년 상환이고 이자 8%는 상업 차관과 다를 바 없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구라파에서 얻어오는 것이 좋겠어. 그 전에 닉슨이 국군 현대화를 위해서 무상으로 15억 달러를 준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점차 변질되어 유상으로 바뀌었고 내년에 받게 될 2억 3천만 달러로 15억 달러 약속은 다 이루어진 셈이죠. 미국의 군사 원조 실태를 국민에게 전부 다 알려주시오.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었다.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우리 국군만으로 북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미군을 쉽게 뽑아가지는 않을 것이오. 지난번 미 의회에서 딜럼스 수정안이 압도적 다수로 부결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의 지상군을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해군과 공군, 병참 원조만을 적기에 대주면 좋겠어. 걱정되는 것은 이북의 기습이요. 이북에서 일단 기습을 가해오면 처음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넘어온 적은 모두 분쇄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즉각 전방에서 막을 수 있어요. 그는 물가에 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추세로 보아 연말까지 도매 물가 인상률을 10%, 소비자 물가는 12% 선에서 억제하겠소. 절대 자신이 있어요. 석유가 안 나와도 우리 경제는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북은 모순이 저렇게 쌓여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중국도 외세의 압력이 없었던 청나라는 약 300년이 갔지만 대부분의 통일 중국은 200년 정도밖에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택동 사후에는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요. 김일성도 초조하겠지만 이제 남침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은 집무실에 포항에서 나왔다는 석유를 병에 담아놓고 방문객들에게 자랑하곤 했었다. 그때 이 석유가 땅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정유된 기름이 스며든 것이었음을 알고 있던 사람은 오원철 경제 이수석 비서관과 이 석유를 분석했던 석유공사 유재흥 사장 정도였다. 1976년 4월 17일 맑음. 1년 전 오늘 크메르 공화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항복하고 푸놈펜이 함락된 날이다. 작년 이맘때 국내 정세를 회고하니 감개무량할 뿐이다. 조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박약하고 국난을 당하고도 국민이 단결할 줄 모르고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이익보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위기에 처해서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갖지 못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봤다.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76년 4월 24일 박 대통령은 기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하면서 보도 금지를 전제로 한 뒤 크메르 공산군의 양민 학살을 언급했다. 우리가 6.25 동란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크메르 사람들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공산당은 자기와 같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아요. 차라리 소나 말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더군요. 이럴 때 평안히 인권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합심해서 학살의 마수로부터 크메르 국민들을 건져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인권옹호위원회는 무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난 일을 한 사람들만 몇 명 잡아서 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데도 야단 법석을 떨면서 크메르에 관심을 안 보인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기자 양반들 사회 가면 이야기해요. 크메르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이런 것이야말로 대서특필해야 하는 것 아니요. 인도 차이나 삼국은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 월남에 들렀을 때 들은 얘긴데 우리 공병대가 다낭인가 어디에다 팔각정을 멋지게 세워줬으나 월남 국민들이 하도 돌보지 않아서 우리 공병들이 매일 아침 청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멀거니 우리 공병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하니 이게 될 말입니까? 전투는 미군과 한국군에게 맡겨놓고 자기들은 반정부 구호나 부르면서 재미는 볼 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군 장교가 군수를 맡아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미군에게서 원조받은 무기의 일부를 야간에 베트공에게 슬슬 팔아먹은 예도 있었다고 해요. 그 후 나는 파월 지휘관들에게 일렀습니다. 큰 전과를 세우려 하지 말고 희생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내도록 하고 한국군에 지정된 지역 안의 보호에만 힘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의 지원이 없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선거에서 김대중 씨가 군축을 선거구호로 내세웠을 때는 내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1976년 4월 24일 흐림. 작금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공산화된 크메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대량 학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잡은 지 1년간에 크메르 인구의 약 1할에 가까운 50만에서 60만 명을 학살했다는 것이다. 6.25를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잔인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우리들이기에 크메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천인 공로할 이 참상을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의분을 금할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에서 이와 같은 잔인 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보고도 전 인류가, 특히 툭하면 남의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기 좋아하는 평화니 인도니를 찾던 각국의 인사들, 언론, 종교단체, 무슨 옹호단체들이 어찌하여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다는 그 자체가 더욱 해괴하고 이해할 수 없다. 유엔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소위 세계 평화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하는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은 갑자기 벙어리가 된 모양인지 모든 것이 다 위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만 한다. 크메르의 참상을 들으면서 나의 머리에서 문득 떠오르고 잊혀지지 않는 일은 작년 이 무렵 크메르가 적화되자 서울에 와 있던 크메르 대사관 직원들 소식이 궁금하기만 하다. 대사와 기타 몇몇 고급 직원들은 미국 등지로 이민을 갔다. 그 밖에 하급 직원들은 본국이 공산화됐더라도 자기들 부모 형제와 친척들이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귀국할 여비가 없어서 우리 정부에서 여비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다. 그 후 그들이 방콕을 경유 본국으로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무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무자비한 만행이 있을 줄이야. 그들은 미처 몰랐을 것이다. 공산주의란 왜 이처럼 잔인하고 포악할까? 인류 사회에 어찌 이런 극악무도하고 잔인무도한 주인이 국간이 하는 것이 존재가 용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국토 북반부에도 크메르루즈와 똑같은 살인 집단이 존재하고 이들이 무슨 혁명이니 해방이니 평화니 조국의 통일이니 연방제가 어떠니 하고 광적으로 설치고 주제넘게도 우리를 보고 독재니 파쇼니 비방을 하고 돌아가니 가소롭다고나 할까? 한심스럽다고나 할까? 1976년 4월 26일 흐림. 초봄을 장식한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들은 어느새 다 지고 시들고 이진으로 철쭉, 라일락, 서부 해당화 등이 활짝 피었다. 모든 나뭇가지에 새싹이 푸릇푸릇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게 푸르러간다. 싱그러운 실록이 무럭무럭 눈에 보이듯 자라만 간다. 1976년 4월 30일 맑음. 1년 전 자유월남공화국이 패망한 날이다. 자끔 우리 사회에서는 인지반도 적화의 이야기가 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다.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우리 이웃의 자유우방이 어이없게도 패망하고 세계 지도의 색깔이 달라져가는 것은 참으로 필설로 표현하기 어렵다. 왜 인지가 적화됐느냐? 그들이 패망한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3,500만 동포들이 제각기 가슴에 손을 얹고 엄숙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고 크게 각성해야 할 것이다. 자기의 조국을 자기들이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고 국민들의 단결이 없을 때 그 나라는 망하는 법이다. 이는 비단 인지의 예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역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1976년 5월 6일 맑음. 부처님 오신 날 2520주년 석탄일이다. 금년부터 초파일을 공휴일로 제정하여 그 첫 해가 된다. 전국 각지와 5천여 사찰에서 석준의 탄신을 경축하고 국태 민안과 평화적인 국토 통일을 기원하는 법회와 각종 불교 행사가 거행되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지 1600여 년이 된다고 한다. 신라 시대에는 국교로서 정하여 넓게 보급이 되고 호국 불교로서 그 시대의 정신적 지주로서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신면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는 승려들이 법복을 벗어던지고 무기를 들고 일어서서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을 섰다. 그 정신과 전통은 고려를 거쳐서 이조 시대까지도 계승됐다. 이시 왕조에 들어와서 소위
숭유 억불 정책으로 인하여 불교가 다소 쇠약해진 느낌도 없지 않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감퇴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이 되고 해방 후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사상적 혼란기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불교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타락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불교의 과거 찬연한 역사와 전통을 날이 갈수록 퇴색해하는 경향을 노정하게 된 것을 몹시 아쉬워한 바 있었다. 작은 불교계 내에서 새로운 정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고 화합, 단결하는 운동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모쪼록 대동단결 불교 중흥을 위하여 불교계 지도자 여러분들의 분발이 있기를 기대한다. 1976년 5월 16일 흐림 5.16 혁명 15주년 기념일이다. 15년 전 오늘 새벽에 이 나라의 젊은 군인들이 기울어져가는 국군을 바로잡기 위하여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고 걸기했다. 오늘 새벽 동력이 틀 무렵 전차부대를 선두로 하는 일진의 혁명군 부대가 결사의 각오를 굳게 간직한 채 새벽바람 찬이슬을 마시며 숙연히 한강대교를 도강했다. 고요히 잠든 수도 서울은 역사의 새로운 장이 바뀌는 이 순간까지 정막 속에 초여름의 피곤한 잠을 이루고 있다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부패와 부정과 무능과 안일, 정체와 무기력으로 기식암암하던 이 사회에 새로운 활력소와 소생의 숨소리가 흘러나오고 몽롱한 깊은 잠길에서 잠을 깨고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오전 5시 국영방송을 통해서 혁명 공약이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곳곳에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새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1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혁명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줄기차게 진행 중에 있다. 가지가지의 고난과 저항과 회의의 포편을 들어가면서 5.16의 완성은 우리나라를 선진공업국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자주국방, 자립경제를 달성하여 평화적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여야만 한다. 1980년대 초에는 이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1976년 6월 25일 흐림 대역 김일성 도당들이 동족 상잔의 전쟁을 도발한 지 26주년이 된다. 조국 강산을 피로 물들이고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수십만의 동포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소위 남조선 해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처럼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반만년 역사상 동족끼리 이처럼 처참한 사륙전은 없었다. 이 대역 무도한 놈들의 이 죄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지금도 또다시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남침의 기획을 노리고 있으니 이 만고 역적들을 여하이 취재해야 하나. 길은 단 하나뿐이다. 전력을 경주하여 우리의 국력을 배양하는 길이다. 역적 도당들에게 천벌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국력을 길러서 민족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 애국선열, 전몰군경, 반공애국투사들의 천추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 하나뿐이다. 나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이 민족적 사명을 기필코 완수하리라. 천지신명이시여, 나에게 이 대업을 완성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6년 7월 6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정무, 공보비서관을 데리고 수원 새마을연수원, 경기도청, 청소년 지도자 연수원 등의 신축 공사장을 시찰했다. 새마을연수원 원장실에서 대통령은 김준 원장과 농업진흥청장, 정상천, 정무 2 비서관과 환담을 나눴다. 주로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화제로 올랐다. 청소년 지도자 연수원으로 갈 때는 길을 잘못 들어 고속도로 양지터미널에서 구도로로 들어가는 바람에 차가 자갈길을 1시간 이상이나 힘들게 달려야 했다. 도착하고 나서 청소년 지도자 연수원을 둘러본 대통령은 조병규 경기지사에게 물었다. 저 꼭대기에 있는 집이 뭐요? 원장 사택입니다. 교육장을 먼저 짓고 나서 연수원장 집을 짓는 것이 순서인데 어떻게 원장 관사부터 지었소? 그런 다음에 먼저 도로를 놓지 않은 점, 식당이 중앙에 위치한 점,
원장 관사가 호화롭다는 점, 교관 숙소의 건축 양식이 기이하다는 점 등을 꼼꼼하게 지적했다. 이것을 재검토하는데 여기 교통사정도 나쁘니까 공사 중이지만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서 순서대로 건물을 짓도록 하시오. 특히 이 청소년 연수원은 원장 사택과 교관 숙소를 먼저 지어놓고 또 그것도 우리가 보통 보는 건물과 달리 사치스러우니 오히려 청소년들을 연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지 않겠소. 대통령의 못마땅한 반응에 수용했던 정상천 정무 2비서관과 경기지사는 당황해서 다른 설명은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대통령은 다음 시찰지를 포기하고 곧장 청와대로 돌아왔다. 1976년 7월 9일 우천. 오랫동안 한발이 계속되어 일부 모내기가 늦어지거나 이미 모내기를 마친 논의 일부가 말라 들어간다고 농민들은 비를 몹시 기다리는 중에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장마 전선이 북상하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 이 비는 내일도 계속될 듯 하다니 이것으로 완전히 해갈이 되고 금년도 풍년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석유 파동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던 우리 경제가 금년 봄부터 서서히 회복을 하기 시작. 이제 완전 정상화되고 생산과 유통, 수출, 모든 부분이 급격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약 57%의 신장을 했고 정부 보유 외화도 20억 달러를 초과, 기초 수지 면에서도 흑자를 시현하기 시작했다. 국민이 단합하고 근면하고 노력하면 국력은 매일매일 자라게 마련이다. 근면, 자조, 협동은 나 자신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1976년 7월 16일 흐림.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을지 연습을 실시. 오늘 밤 22시를 기해 종료된다. 1968년부터 이 연습을 매년 1회씩 실시하여 금년으로 9회째가 된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연습 내용이 충실화되고 모든 공무원들도 이제는 숙달이 되어 일단 유사시에는 자신에게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 연습의 주된 목적은 전시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여 전쟁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 있다. 종합강평은 8월 말경에 있을 예정이나 총평해서 이 정도면 북괴 단독 남침이 있더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이 섰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으나 이 연습을 처음 시작하던 초기 상황에 비교하면 그간 우리의 국력이 크게 증강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9회에 걸친 을지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퍽 흐뭇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결코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계속 부단히 검토하고 보완하고 내실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이 연습은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7월 말부터 박 대통령은 진해 휴양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7월 31일, 대통령은 수행 기자단과 비서진 몇 명과 함께 수영을 하고 나서 환담을 나누던 중 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큰 영의 근혜양이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국에 나와서 나라 사랑하는 길을 말하면서 나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장미꽃이 피어있는 아담한 집에서 손님들에게 차를 끓여 대접하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영애의 결혼 문제에 대해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국민의 더 큰 관심은 송구스러워 묻지 못하겠습니다. 그네도 출가할 나이가 됐으니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출가시켜야지. 내 재혼 문제는 생각해본 일도 없고 마음도 내키지 않고. 이 말을 하고 나서 박 대통령은 한참 동안이나 하늘을 쳐다보았다. 더군다나 애들이 커서 장가도 보내고 출가도 시켜야 하는데 아직 한 사람도 출가시키지 못했어요. 우선 그네부터 시집 보내고 다음에 근영이 차례가 되겠죠. 되풀이하지만 내 문제는 뒤로 미루고 애들 문제를 앞세워야 할 것 아니요. 지만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니 예비고사를 위해 지금이 황금 시기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내년에 대학 시험 치를 때 잘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 애들이 따라오지 않은 것도 지만이 시험 공부를 도와주느라 셋이 같이 있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만이 엄마가 없으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 말이 그렇지 부모로서 자식을 결혼시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요. 우선 내 머리에는 애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요. 나는 재혼 안 해요.
이 말을 할 때 대통령은 주먹까지 불끈 쥐어 보였다. 화제는 안보 문제로 넘어갔다. 국군 지휘권 문제에 대해 내가 한마디 하지. 지금껏 한미 양측이 모두 이 문제를 제기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미군 지상군이 현 수준에서 줄어들면 당연히 지휘권 문제는 제기돼야 할 것입니다. 미군의 숫자가 적은데 별만 넷을 달았다는 것만으로 작전권을 장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자주국방에 대해 미국 측은 그 진위를 명백히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자주국방 개념은 북괴가 소련이나 중공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남침할 경우에 이를 우리 힘만으로 막자는 것인데, 미국 측은 우리 국군이 여세를 몰아 이북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북괴가 우리를 침범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 만일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북괴를 휴전선 이북으로 쫓아버리겠다는 방어 위주의 전쟁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 절대 힘이 넘친다고 북괴를 침범할 생각은 없어요. 설령 중국과 소련이 북괴를 지원한다 해도 미 해군과 공군이 우리를 지원하면 별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군도 공대공 미사일을 갖게 됐고 해군도 미사일을 갖고 있으며 북괴의 잠수함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발견할 수 있는 미군의 초계기가 있어요. 또 우리 해군의 주축이 잠수함을 격파하는 구축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적이 우리를 침범한다고 해도 막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이젠 생겼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평화로운 가운데 한반도를 통일하자는 것이 지상 목표입니다. 아무리 통일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동포의 피를 보면서까지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15명의 한미 경비관과 노무자들이 남측 초소의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를 자르고 있었다. 북한군 장교 박철이 부하들을 데리고 오더니 가지치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미군 장교 아서 보니파스 대위는 이를 묵살하고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서 1년 기한의 한국 근무를 3일 남겨두고 있었다. 박철이 북한 병력을 불렀다. 30여 명의 북한군이 트럭을 타고 왔다. 손에는 쇠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있었다. 이들은 가지치기를 하던 노무자들을 애워쌌다. 박철은 한국군 장교를 통역 삼아 미군 장교에게 다시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보니파스 대위가 이를 무시하고 등을 돌리는 순간 박철은 손목시계를 풀어 손수건으로 싼 뒤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죽여 라고 고함치면서 보니파스 대위의 목을 손으로 쳐 쓰러뜨렸다. 동시에 북한 군인들은 한미 경비병과 노무자들을 덮쳤다. 보니파스 대위는 몽둥이와 도끼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했다. 다른 미군 장교 마크 바렛 중위는 사병을 도우려다가 맞아 죽었다. 미군 기동타격대가 도착했을 때는 북한군이 분계선을 넘어가 정렬을 끝낸 뒤였다. 이 뉴스가 워싱턴으로 전해졌을 때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캔자스시티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으로부터 공산당에 대해 너무 무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대통령이 부재 중인 관계로 키신저 국무장관이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미국 CIA 요원은 이런 유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우발적인 사고는 아닐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주한미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합참을 대표해서 나온 해군 참모총장 제임스 I 할로웨이 제독은 북한이 남침에 성공하려면 기습을 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가 만반의 경비태세에 돌입한 이상 북한의 대규모 군사공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이 회의에서 키신저 장관은 포드 대통령과 통화한 뒤 북한 놈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피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스틸웰 주한 유엔군 사령관은 회의 전에 합참으로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어버리자는 보복안을 냈으나 키신저는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태도였다. 긴급대책회의는 구체적인 보복 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한국으로 병력을 집결시키기로 했다. 오키나와 기지로부터 팬텀 편대를 한국으로 이동시키고 아이다호 주에 있던 F-111 전폭기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괌에 있는 B-52 전략폭격기를 휴전선 상공까지 보내 폭탄 투하 연습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일본에 있던 미드웨이 항공모함 전대를 대한해협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소련과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상당히 강경한 보복안들을 쏟아냈다. 도끼 만행이 감정적 반응을 부른 점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 선박 납포에 이어 북한 해안선 인근 해역에 핵폭탄을 터뜨리자는 안도 나왔다. 북한 측 휴전선의 동쪽 끝부분을 폭격하자는 발상도 있었다. 미 합참은 미루나무를 베어버린 뒤 초정밀 유도병기나 지대지 미사일로 북한의 전략적 기관시설을 파괴하는 응징안도 냈다. 키신저도 미루나무만 자르는 행위는 너무 나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온건론으로 귀착됐다. 미 국방부와 해군 측에서는 강경한 조치가 또 하나의 한국전쟁을 부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포드 대통령도 한반도에서 지나친 무력 과시는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적정한 수준의 병력 사용으로 미국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심각성에 놀라 먼저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평양에선 등화 관제가 실시되고 요인들은 지하 방공으로 들어갔다. 전 전선에서 북한군은 임전 태세를 갖췄다. 한국군과 주한미군도 경계태세를 데프콘3로 높이고 비상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유엔군 측은 즉각 군사정전회의를 열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즉시 이에 응했다. 이것을 본 스틸웰 사령관은 판문점 사건이 북한 측의 우발적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평상시처럼 집무했다. 오전에는 박동진 외무장관의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김용환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오후 4시 20분부터 1시간 30분간 박 대통령은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이던 남덕우 부총리를 불러 이 문제를 의논했다. 워싱턴에서는 이 시간 긴박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 작전 통제권도 갖지 못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긴박했던 JSA 미루나무 제거 작전. 이날 밤 박 대통령은 이런 일기를 남겼다. 오전 10시 30분경 판문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인 유엔군 장병 11명이 곤봉, 갈고리 등 흉기를 든 30여 명의 북괴군의 도전으로 패싸움이 벌어져서 유엔군 장교 2명이 사망하고 한국군 장교 1명과 병사 4명이, 미군 병사 4명, 개 9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전쟁 미치광이 김일성 도당들의 이 야만적인 행위에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모카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개최 중인 비동맹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정치 선전에 광분하고 있는 북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적인 만행이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들의 이 만행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 것인가?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이들의 이 만행을 언젠가는 고쳐주기 위한 철퇴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저 미련하고도 무지막지한 폭력배들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사건 다음 날인 8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서종철 국방장관, 노재현 합참의장, 스틸웰 유엔군 사령관, 김정년 비서실장, 최광수 의전수석은 통역으로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대화 내내 차분하고 사려 깊었으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스틸웰은 워싱턴에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북한 측에 사과 배상, 재발 방지 등 최대한으로 강력한 항의를 전달해야겠지만 나 자신도 이것이 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북한에 교훈을 주기 위해 적절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하되 화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다. 그 다음날 스틸웰 유엔군 사령관은 청와대로 와서 오전 11시부터 45분간 박 대통령에게 워싱턴에서 결정된 보복 계획을 보고했다. 미군이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미루나무를 잘라버린다. 만약 이때 북한군이 대응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즉각 무력으로 대응하여 휴전선을 넘어 개성을 탈환하고 연백평야 깊숙이 진격하여 수도에 대한 서부전선의 근접성을 해결한다. 라고 스틸웰 사령관이 보고했다고 한다.
두 개의 코리아를 쓴 돈 오버도퍼가 미 국방부 문서를 인용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다. 미국 정부가 스틸웰 사령관에게 승인한 보복 계획은 북한군이 소총으로 미루나무 절단 작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작업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박격표와 대포를 쏜다. 북한군이 지상 공격을 해올 경우에는 대기 중인 지원부대가 인근의 북한군 목표물에 대한 집중 포격을 개시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후자의 경우는 제2의 한국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뜻했다. 이런 경우에는 유엔군과 한국군이 개성과 연백평야까지 진출하되 더 북쪽으로는 전선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 같다. 스틸웰 유엔 사령관의 보고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작전은 미루나무 절단에 한정하고 북한이 확전할 때만 우리도 확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는 이야기다. 그때 한국은 중화학공업 건설이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평화만 깨지지 않는다면 체제 경쟁에서 김일성에게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도끼 만행에 대한 보복으로 그런 평화가 중단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1월 24일 국방부를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인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후세의 역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단 상태를 통일해야겠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 나면 감정이 격화되어 몇십 년간 통일이 또 늦어진다. 그러니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겁니다. 우리의 이런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스틸웰 유엔군 사령관에게 주문을 하나 했다. 공동경비구역이 미군 관할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미군 지휘관을 제외하고 절단작업, 경호, 근접지원 등 제1선 업무는 한국군이 맡고 미군은 제2선을 맡도록 했으면 한다. 1976년 8월 21일 오전 4시쯤 미 2사단 내 RC4 체육관, 한국 공수부대원으로 구성된 특공대원 64명이 출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희도 여단장은 특공대 장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지시했다. 일단 교전이 붙으면 누가 먼저 발포했느냐는 문제가 안 된다. 교전 결과가 중요하다. 일단 우리 편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적의 공격이 예상되면 그 즉시 선제 기습이 이뤄지도록 특공대장 이하 간부들이 즉각 조치하라. 내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특공대장의 판단하에 움직여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내가 진다. 박희도 여단장은 무기를 숨겨가라고 지시했다. 방탄조끼를 입고 계급이 없는 철모를 쓴 특공대원들은 몽둥이만을 든 채 트럭 3대에 나눠 탔다. 방탄조끼 안에는 권총과 수류탄이 숨겨져 있었다. 이러한 무장은 공동경비구역 내의 규정과 스틸웰 사령관의 비무장 지시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한국 특공대 병력이 공동경비구역으로 가는 전진기지인 키티오크 캠프에 도착한 것은 잠시 후였다. 이날 오전 7시 한미 호송 차량 23대가 북한 측의 사전 통보 없이 공동경비구역으로 진입했다. 미군 공병대원 16명은 전기톱과 도끼로 미루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다. 공동경비구역 안에 북한이 멋대로 설치한 2개의 바리케이드도 철거했다. 한국군 특공대가 이 작업을 엄호했다. 하늘에는 미군 보병이 탄 20대의 범용 헬기와 7대의 코브라 공격용 헬기가 굉음을 내면서 선회 중이었다. 상공에서는 B-52 전폭기 편대가 한미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선회하고 있었다. 오산에는 중무장한 F-111 편대가 대기 중이었다. 해상에는 미드웨이 항공모함 전대, 판문점 가까운 전선에는 한미 보병, 포병이 방화쇠를 만지고 있었다. 미루나무 절단 작업이 시작된 직후 유엔군 측은 당직 장교를 통해 북한 측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엔사 작업반은 8월 21일 JSA 안에 들어간다. 그것은 지난 8월 18일 당신네 경비병들의 도발로 마무리 짓지 못한 작업을 평화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다. 우리 측 작업반은 유엔사 초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나무를 베어낼 것이다. 작업반은 임무가 끝나는 대로 JSA에서 철수할 것이다. 이 작업반이 아무런 도발을 받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김정연 비서실장과 최광수 의전 수석은 이미 오전 6시에 청와대로 출근하여 유엔군 사령부 지하 벙커에 있는 유병현 합참본부장과 전화통화를 한 뒤
비서실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유엔군 사령부와 연결돼 있는 핫라인을 통해 작전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절단 작전이 시작되었을 즈음 박정희 대통령은 본관 2층 거실에서 아래층 집무실로 내려왔다. 김정념 실장과 최광수 수석은 유엔군 사령부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첫 번째 보고는 지금 작업반이 들어가 미루나무를 베고 있다였다. 최광수 수석이 집무실로 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다. 최 수석은 작전이 끝난 오전 7시 55분까지 두 번 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오전 7시 22분쯤 적 200여 명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방향으로 오고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적이 다리를 넘어오지는 않고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였다. 이날 전방의 북한군 부대 통신을 감청한 미군은 그들은 겁을 먹고 있었다고 평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쪽에서 북한군은 미루나무가 작전 개시 42분 만에 잘려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 20분 후 북한 측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한주경 소장이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하고자 미국 측 수석대표에게 비밀 면담을 요청했다. 김일성이 유엔군 사령부에 편지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내용은 유감 표명이었다. 미국 측은 이를 사과로 받아들였다. 절단 작전이 끝난 뒤 김정념 실장은 최종 보고를 하러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류를 보면서 보고를 다 듣고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래, 끝났다고, 알았어 라고 말했다. 얼마가 지난 뒤 김정념 실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인터폰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김 실장이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그리고 스틸웰 사령관에게 애썼다는 말을 전해줘 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폭격, 봉쇄 등 강경한 보복 조치를 생각했다가 온건한 대응으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북한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1967년의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 1969년에 미국 전자첩보기 격추 때도 미국은 무력 시위에 그쳤다. 북한이 일전 불사의 자세를 취하니까 미국으로서도 제2의 한국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강경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다. 6.25 전쟁에서 미군이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 하나 있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군과 절대로 육상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도끼만행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미 공동작전을 위한 지휘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때부터 한미 연합사 설치를 위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976년 9월 7일) 오후 3시 20분쯤 대변인실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직접 선우연 공보비서관을 찾았다. 그는 아침에 가벼운 셔츠 차림으로 나왔기에 당황하더니 김영두 행정관의 흰 와이셔츠를 빌려 갈아입고 서둘러 본관으로 달려갔다. 안경을 쓰고 책상에서 서류를 읽고 있던 박 대통령은 반가이 그를 맞았다. 박 대통령은 회의용 테이블 쪽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고생 많은 줄 내가 알고 있어. 추석은 지내야지 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주었다. 박 대통령은 모교인 구미국민학교에 과학실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선우 씨에게 계획을 추진하라고 얼마 전에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올린 과학실 건립 계획서를 보고 있던 중이었다. 박 대통령은 보고서를 일일이 체크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 계획서 가지고는 충분치 않아.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모범이 되는 과학실을 만들어주도록 하게. 그러시다면 서울의 성동공고가 우수한 공업고등학교인 만큼 그곳 기술 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재검토한 후 빈틈없이 짜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공고도 좋지. 그보다 정수직업 훈련한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다음 필요한 기계와 부속품은 서울에서 충분히 사서 운반하여 설치해주고 이성조 교육감과도 의논해서 모범적인 교습장을 만들도록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하도록 해. 현재 있는 금호공고에서 기술 지원을 받도록 하고 이왕 구미에 내려가거든 우리 선영을 좀 돌보고 오게. 산 중턱까지 지하수가 많아 지표에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 확인되거든. 땅 밑에 토관을 2개 정도 묻어서 배수로를 만들면 선영에 물이 배지 않을 거야. 박 대통령은 일일이 지도를 그리면서 설명해 주었다. 박 대통령은 상이형 묘소로 가는 길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묘소 앞까지 차 진입로가 완성됐습니다. 그래, 누가 했지? 외아들 준홍씨가 했습니다.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면 한번 들러봐야지. 내가 제일 존경하는 형님이었는데. 그간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제는 직접 가볼 수 있게 됐구먼. 대통령은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구미 국민학교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전에는 이 자리에 보잘것없는 교사만 있었는데 이제는 강당도 세웠구먼. 애들 옷 좀 봐. 내가 다닐 때는 후줄근한 한복들만 입었었는데 지금은 옷들도 잘 입고 있어. 여기 좀 봐. 이 사진에서 내가 세어봐도 선생님들이 36명이나 되잖아. 참 훌륭하게 발전했구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교사가 47명에 학생은 2,700명이었습니다. 내가 다닐 때는 남선생님 5인가 6분에 여선생님은 2분밖에 안 계셨고 학급도 한 학년에 하나뿐이었어. 각하가 최고의 의장 당시에 구미 상공을 지나면서 쓰신 편지를 보통학교 동창인 당시 면장이 갖고 계시더군요. 장월상이 말이지. 허허허, 그 친구 큰소리 잘 치지. 참, 그리고 이성조 교육감은 내 대구사범 동기생이야. 대통령의 얘기는 자신의 생일로 옮아갔다. 대통령의 생일은 그때까지 9월 30일로 알려져 있었다. 해마다 이날 대통령은 인사도 받고 선물도 받으면서 그때마다 쑥스러워했다. 난 언제나 가짜 생일을 세고 있어. 일생 동안 진짜 생일을 지내본 적이 없어. 아버님이 출생신고를 하실 때 음력 생일을 그대로 적었거든. 선우 비서관이 말을 꺼냈다. 2년 전에 각하 생일을 알아보니 양력으로 1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발표할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번부터는 가깝게 욕먹을 각오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래? 사실 내 생일이 정확하지 않았어. 양력 9월 30일이면 외국 원수들에게서 축전이 오는데 그에 거북하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제 새삼스럽게 모든 나라의 경위를 정식적으로 통보하기도 멋졌고. 지시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고 외무장관이 알아서 재외공관장들을 통해 조치를 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최광수 의전수석을 불렀다. 생일 바꾸는 문제 말인데 선우는 국내를 맡고 최 비서관은 국외를 담당하되 공문이나 공식 통지는 하지 말도록 해요. 자연스럽게 해나가도록 하고 외국에 대해서는 최 비서관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슬쩍 말하라고. 절대 법석 떨지 말고 해야 돼. 박 대통령은 시종 웃는 얼굴로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모교의 과학실 건립에 잔신경을 많이 썼던 박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추모 사업회과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중지시켰다. 이유는 아직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독립운동기념관과 6.25 전쟁기념관도 없는데 비록 국가 예산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지을 시기는 아니다 였다.